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잘한 경기라고 일단 먼저 코멘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팀이라고 해도 그 정도 컨디션의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하는 건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바페가 미쳤고 비니시우스, 음바페, 여기에 벨링엄을 보유한 호드리구까지 막강한 공격진을 보유한 레알 마드리드는 그 어떤 팀이 와도 상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걸 먼저 일단 코멘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레알 마드리드에게 일방적으로 맨시티가 공략당한 이유는 결국은 예전보다 무뎌진 좌우전환 속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전환 속도가 사실 최근 현대 축구에서는 핵심인데, 공격을 다 같이 하고 수비를 다 같이 하면 당연히 축구 경기에서는 그 팀이 원하는 바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 다 같이 이동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맨체스터 시티가 최근에 부상자도 너무 많고 선수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쇠화가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그동안 워낙 많은 경기들을 치러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처럼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을 하고 빠르게 수비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는 과정을 빠르면서도 활발하게 가져가기에는 스쿼드 자체가 지금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떨어져 있고 너무 노쇠화도 한꺼번에 지금 나타났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속도와 기동력을 맨체스터 시티가 제어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홈에서는 그래도 2대1로 앞서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집중력의 부재로 2골을 실점한 게 화근이었다고 한다면, 2차전이 치러졌던 원정에서는 좀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죠. 그 원정에서는 특히 그런 속도와 기동력에서의 차이가 좀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혼란이 있었다면 물론 엘링 혼란이 뛰었어도 경기 결과가 바뀌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골을 넣었던 장면들을 보면 일단 음바페가 너무 잘하기도 했고, 또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가 속수무책으로 음바페 선수한테 끌려다녔어요. 음바페가 잘하게 된 계기에는 역시 주위에서 뛰었던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구, 벨링엄과 같은 선수들이 또 적절하게 보조를 해준 것도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혼란 선수는 사실 수비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혼란이 있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혼란이 영향을 보여주지 않은, 혼란의 영향력이 없는 지역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공략을 당했고 그게 패인이 됐기 때문에 혼란 선수가 뛰었다고 해도 경기 결과가 극적으로 바뀌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혼란 선수가 뛰었다면 조금 더 레알 마드리드에게 위협은 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엘링 혼란 선수가 우리가 흔히 봤을 때 골을 잘 넣는 선수, 근데 약간 골만 잘 넣는 선수, 이런 이미지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엘링 혼란은 맨체스터 시티의 전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상당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혼란이 있음으로써 상대 수비가 혼란에게 끌려다니고 그로 인해서 주위 동료들에게 공간이 나오게 되는 효과들이라든지, 또 혼란 선수가 직접 골을 만들어내는, 골을 집어넣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세간의 평가가 약간 혼란에 과소평가하는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란 선수가 그 정도의 맨체스터 시티에서의 에이스다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 건 맞지만, 적어도 레알 마드리드와의 16강 플레이오프 1, 2차전은 혼란 선수가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혈이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혼란 선수가 뛰었다고 해도 승무패에 어떤 극적인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경기 전적을 보면요, 아스날 원정에서 1대5의 대패를 당했고, 여기에 레알 마드리드에게도 16강 플레이오프에서의 1, 2차전 패배가 있었고, 중간에 이제 마르무시의 대활약으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4대0으로 잡아내긴 했지만 리버풀전 0대2 패배, 이 경기도 리버풀의 역습, 또 수비로 내려앉는 속도, 이거에 대해서 맨체스터 시티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죠. 철저하게 기동력에서 밀렸던 경기였고요. 최근에 토트넘 허스퍼를 1대0으로 잡긴 했지만 그 경기도 전반에 골이 들어가서 그렇지, 후반전 됐을 때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내용이 오히려 토트넘에게 좀 고전하는 양상이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 이후에 토트넘이 생각보다 홈에서 경기를 잘했다, 맨체스터 시티도 혹시 만약에 좋은 수비 장면들이 몇 번 없었다면 자칫 토트넘에게 승점을 드랍할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경기 끝나고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맨체스터 시티의 리그에서의 성적, 챔피언스리그까지 포함을 했을 때의 성적을 보면 들쭉날쭉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 것 같고요. 혹시 이겼던 경기라 하더라도 이전에 맨체스터 시티가 보여준 막강한 모습처럼 뭔가 개운하게 이겼다, 시원하게 이겼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경기들은 최근에 다소 좀 없긴 했었습니다. 역시 레알 마드리드전도 그렇고 리그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스쿼드 자체의 문제를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두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스쿼드의 문제 두 가지. 첫 번째는 뭔가 선수들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 기동력 이런 거에 떠나서 저는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그 원인을 첫 번째로 좀 찾고 싶어요. 사실 맨체스터 시티의 지금 스쿼드는 22-23 시즌 맨체스터 시티가 아주 역사적인 트래블을 달성했던 때, 프리미어리그, FA컵 그리고 챔피언스리그까지 우승하면서 그동안 잉글랜드 역사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만 유일했던 트래블의 역사를 맨체스터 시티가 비교적 최근에 달성을 했었죠.
문제는 그때의 주축 멤버들이 여전히 맨체스터 시티에 남아서 경기를 뛰고 있다는 점인데 이 선수들이 나이를 먹은 것도 먹은 거지만 사실 대부분의 맨시티 선수들은 지금 시티 소속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거에 다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즌을 거듭하면서 계속된 일정, 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만큼 처음 트래블에 도전하고 처음 우승에 도전했을 때만큼의 갈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죠. 해외 전문가들도 맨체스터 시티의 부진에 대해서 이미 선수들이 이룰 걸 다 이뤘다. 그러니까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심리적으로 뭔가 자극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곤 하는데 이전보다 확실히 선수들의 심리적인 동기부여도 다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추측은 지금의 맨체스터 시티에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그에 반해서 트래블 시즌과 최근 겨울 이적 시장 이전에 이번 시즌을 준비하기까지의 여름 이적 시장까지 그 이적 시장 기간을 쭉 보면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선수 영입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후사노프나 헤이스, 마르무시, 니코 곤살레스 같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이제야 좀 선수 영입을 활발하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줬지만 그 이전까지는 선수 영입이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선수들 그러면서도 이전처럼 똑같이 매 경기 고생해야 되는 선수들. 근데 그 선수들이 느끼기에도 나는 이미 이 대회에서 최정상을 찍어봤는데 최고점을 보여줘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심리적인 동기부여에 있어서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걸로 맨시티의 부진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선수들의 기동력, 역시 속도, 노세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부분의 선수들의 능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건데 사실 이 선수들의 그런 혹사, 부진, 어떤 신체적인 어떤 과부하 이런 부분들을 가속화시켰던 원인 중 하나가 펩 가르디올라의 스몰 스쿼드 운용입니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그동안 주전 선수들 11명 그리고 벤치에 앉힐 수 있는 7명 내지는 9명 정도의 선수들 총 합치면 한 20명 정도의 선수단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세 번째 골키퍼나 아니면 유스에서 콜업이 된 어린 자원들 기대해볼 만한 어린 선수들 총합해서 봐도 1군에서의 스쿼드를 펩 가르디올라는 이상적으로 한 20명 초반대 전후로만 선수들을 유지해왔던 감독입니다. 오히려 다른 팀 감독이나 다른 팀이 다른 경쟁팀들이 좀 더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면서 그때그때 백업을 두텁게 형성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펩 가르디올라는 오히려 백업의 숫자가 적더라도 오히려 적은 스쿼드의 인원을 갖고 선수들이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을 갖지 않게 적절하게 기회를 주는 게 올바른 팀 운영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몰 스쿼드 운영을 통해서 그동안은 좋은 장점을 도출해냈고 실제로 좋은 팀 분위기와 펩 가르디올라의 축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들만 엄선해서 팀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정말 영리한 선수들만 딱 모여서 최상의 팀 시너지를 트래블 시즌 때까지는 냈었었죠. 하지만 이게 일정이 더 바빠지고 특히 올 시즌은 챔피언스 리그의 개편 때문에 일정이 더 바빠지고 경기가 더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펩 가르디올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스몰 스쿼드의 단점이 더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맨체스터 시티가 올 시즌 부상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수비 쪽의 부상자가 번갈아 가면서 발생하다 보니까 베스트 수비진을 매 경기 구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마 펩 가르디올라는 경기 일정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스몰 스쿼드의 단점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라고는 아마 예상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펩 가르디올라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선수단의 부상 문제 이로 인해서 스몰 스쿼드의 단점이 더 많이 노출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주축으로 뛰고 있는 케빈 더브라이너만 해도 그리고 균도안만 해도 이미 30대 초중반에 위치해 있는 선수들이고 오히려 다른 팀들 물론 리버풀의 경우도 모하메드 살라라는 선수는 92년생이기 때문에 에이스임에도 여전히 나이가 많긴 하지만 리버풀도 잘 보면 그 아래를 받쳐주고 있는 선수들은 흐라벤베르흐, 맥칼리스터 등등 선수들이 대부분 좀 어린 편에 가깝습니다. 그에 반해서 맨체스터 시티는 사실 전성기에 다다른 로드리는 올 시즌 시즌아웃급 부상, 올 시즌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현재 올 시즌은 거의 없는 선수로 봐야 되고 그러면서 대신해서 뛴 선수들을 봤을 때 여전히 에이스의 더브라이너, 미드필더에 많이 배치됐던 균도안 등등의 선수들이 사실 나이가 이제는 꽤 많은 편이거든요. 겨울 이적 시장 때 팀을 떠나긴 했지만 풀백 주전이었던 카일 워커의 경우만 해도 그렇고 어린 선수들이 좀 더 많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메카티라든지 아니면 니코 루이스라든지 이런 각 포지션에 대체해줄 수 있는 어린 선수들은 그동안 1군급의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스쿼드의 대체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나이 많은 선수들이 좀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더해서 그 선수들이 그동안 치러왔던 수많은 경기들, 트래블 시즌을 한번 보냈다는 건 리그도 FA컵도 챔피언스 리그도
도중에 탈락하는 일 없이 모든 경기를 다 소화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수들의 피로도가 더 많이 누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가는 선수들, 세대 교체가 되지 않은 스쿼드. 그러니까 당연히 더 선수들의 신체 능력 저하와 노쇠화가 더 많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그런 멘탈적인 이슈가 잘 드러났던 올 시즌 맨시티의 경기는 페이노르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페이노르트하고 경기 때 홈에서 3대0 리드를 잡고 이번 리그 페이지 경기는 당연히 맨시티가 이기겠구나 대부분이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더 그랬고요. 근데 페이노르트에게 한번 실점을 허용한 뒤로 수비, 미드필더, 공격 모두 아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연달아 2실점을 추가로 더 허용하고 3대3 무승부를 당했거든요. 이전에 맨체스터 시티다운 모습을 생각해보면 펩 가르디올라의 맨시티는 당연히 선수들이 볼도 잘 굴리고 잘 터치하고 잘 순환시키고, 그러니까 볼 점유율 자체를 상대한테 쉽게 내주지 않는 팀인데 그 팀이 3대0 리드 상황에 방심한 나머지 3대0에서 3대3으로 따라잡히는 상황이 순간적으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게 에티하드 스타디움 홈경기였어요. 맨체스터 시티가 그 당시 리그 페이지가 안정적이었던 상황도 아니었고 자칫 결과가 안 좋으면 리그 페이지 순위권 밖으로, 그러니까 탈락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없지 않았던 때였는데 그런데도 선수들의 집중력이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 장면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팀 선수들의 갖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노쇠화를 떠나서 펩 가르디올라의 맨시티가 펩이 특히 그 3대3 무승부에 너무 분해서 머리를 너무 긁적인 나머지 그날 경기가 끝났을 때 얼굴과 이마에 손톱으로 긁은 상처가 아예 다 났을 정도로 정말 펩 가르디올라가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에서 선수들이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제가 봤을 때는 맨시티에 지금 멘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지난 시즌까지 하더라도 맨시티는 아스날에게 리그 우승 경쟁 상대였던 아스날에게 무려 더블을 달성했던 팀인데 지난 시즌부터 갑자기 아스날에게 패하면서 그 구도가 역전되기 시작하더니 이번 시즌은 아예 맨시티가 아스날을 또 리그에서 못 잡았습니다. 게다가 1대5의 대패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패는 아무리 원정이었다고 하지만 수비가 속수무책으로 경기 내내 무너졌던 구도가 나왔던 대패여서 이 정도로 맨시티가 스코어 관리를 못하나? 실점 관리를 못하나? 이렇게 쩔쩔매나? 저는 이 부분도 선수들의 능력과 별개로 분명히 멘탈적인 부분, 집중력적인 부분에서 이전보다는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각오나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좀 보여준 사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로드리 선수는 제가 보기에도 분명 복귀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장기 부상 이후에 복귀다 보니까 시즌 중에 복귀하더라도 바로 예전만큼의 폼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고요. 만약에 경기를 뛴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로드리답게 경기를 뛰는 시점은 아마 올해 이제 여름에 있을 피파 클럽 월드컵 때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클럽 월드컵도 우승을 하면 정말 큰 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도 분명 그 클럽 월드컵에 대해서는 욕심이 날 거고 아마 그때를 위해서 로드리 선수를 서서히 준비시키는 게 아닐까 하고요. 로드리가 들어온다면 역시 경기 운영 능력, 미드필더에서의 수비 커버, 보호, 공수 양면에서 정말 맨시티가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더브라이너의 개인의 문제만 보더라도 더브라이너 선수는 누가 뭐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최우수 미드필더고 이 선수는 여전히 로드리가 있을 때도 맨시티가 공격 진영에서 기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창의적으로 기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자원입니다. 근데 올 시즌은 더브라이너 선수가 폼이 많이 떨어져서 예전과 같은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지금 잘 소화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패스 미스도 많아졌고 예전보다는 분명 볼을 운반하거나 움직임을 가져갈 때 속도가 많이 느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더브라이너에게조차도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더브라이너의 폼 저하까지 로드리 선수가 다 커버할 수는 없죠. 수비진만 보더라도 후벤 디아스도 잔부상이 많아졌고 스톤스는 원체 부상이 많았던 선수고 아칸지도 최근 부상에 시름시름 앓고 있고 아케도 또 최근에 다쳤고 수비진이 번갈아가면서 다치고 있는 이 상황에 과연 로드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정제되지 않은 수비진의 문제, 약간 무질서한 수비진의 문제를 과연 다 감출 수 있을 것인가. 골키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에데르송도 부진하고 그 오르테가마저도 나올 때마다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점을 과연 로드리가 최소화해 줄 수 있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로드리는 이 퍼즐 조각, 로드리도 엄연히 따지면 결국 퍼즐을 완성하는, 퍼즐을 구성하는 하나의 퍼즐 조각입니다. 그 퍼즐 조각을 맞춤으로써 그 퍼즐 자체의 어떤 작품 자체의 완성도를 정말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는 있으나 다른 퍼즐 조각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하나의 퍼즐 조각을 찾은 걸로 모든 작품이 완성될 수는 없죠. 맨시티는 오히려 로드리가 있지 않는, 로드리가 커버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스쿼드에 문제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로드리가 복귀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가려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부에서는 펩 가르디올라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해외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간혹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래 펩 가르디올라의 이 전술 철학은 볼을 최대한 오랫동안 소유하고 골을 넣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의 선수들을 박스 안에 침투시키는 그런 전술입니다. 볼을 점유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선수들을 펩 가르디올라가 항상 원하고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박스 안으로 그 선수들이 최대한 많이 침투하는 걸 선호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박스 안으로 선수들이 들어가는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비 라인을 아래에 위치시키지 않고 최대한 위쪽으로 끌어올리죠. 그리고 위쪽으로 수비 라인이 올라있기 때문에 뒤가 열리게 되는데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안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맨시티의 선수들이 위에서부터 수비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전방 압박이거든요. 그리고 펩 가르디올라의 전술은 볼 점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인원의 박스 침투 그리고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강한 전방 압박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받쳐주기 위한 높은 수비 라인 이렇게 간단하게 대표적으로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술 철학이 사실 감독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전술을 유연하게 바꿔서 상대에게 대응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큰 틀의 전술 철학까지 다 바꾸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펩 가르디올라의 축구는 오랜 시간 쭉 지켜봤을 때 이 전제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패배 축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펩 가르디올라는 남들보다 뛰어난 세부 전술을 짜내는 능력, 큰 그림을 그려내는 능력, 또 선수들의 개개인을 지도하는 능력 이걸 통해서 한 팀을 만들기 마련인데 저는 펩 가르디올라가 일부에서는 물론 유연하게 전술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도 지금의 선수들이 패배 축구를 소화하기에는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방 압박을 하기에는 신체적인 노쇠화가 너무 많이 찾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전방 압박이 잘 되지 않으면서 높은 수비 라인의 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고 그런데도 펩 가르디올라의 스타일은 일단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사실 리그에서 맨시티 만나는 팀들은 당연히 수비만 하지 맨시티에게 맞불을 놓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맨시티 입장에서도 골을 넣기 위해서는 박스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침투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 수비가 불안해지고 결국은 실점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펩 가르디올라가 전술적으로 유연해져야 될까? 그렇게 함으로써 한두 경기를 더 이길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의 변화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 펩 가르디올라가 갖고 있는 이 철학을 온전히 잘 수행할 수 있는 재료가 이제 구성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스쿼드에 있어서 결국 맨시티가 어떠한 선수들, 어떠한 포지션에 보강을 해야 되는가를 따져봐야 될 텐데 일단 제일 시급한 자리는 위에서부터 쭉쭉쭉 봤을 때 일단 골키퍼 영입도 제가 볼 땐 필요합니다. 그동안 펩 가르디올라가 에데르슨 골키퍼가 발밑이 좋고 킥이 좋고 패스를 워낙 잘 주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선수가 펩 가르디올라 전술에 맞다라는 판단하에 주전으로 기용했지만 사실 골키퍼 치고는 팔이 좀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중거리 슛이나 혹은 구석으로 몰리는 슈팅을 막아내는 데 늘 어려움을 겪었던 골키퍼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약간씩 잊을만 하면 패스나 킥에서 미스가 나오는데 사실 에데르송의 그 킥 미스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16강 플레이오프 1차전 때도 결국은 종료 직전에 실점을 하게 된 원흉이 또 되고 말았거든요. 올 시즌 전체적으로 에데르송의 폼을 봤을 때는 이제는 분명 에데르송 골키퍼도 좀 불안하다. 주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런 에데르송이 불안함을 보일 때마다 후보 골키퍼인 오르테가 골키퍼가 원래는 나올 때마다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 올 시즌은 오르테가가 나와도 이렇다 할 활약을 인상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머릿수를 좀 채우는 정도의 느낌이라서 제가 볼 때는 맨시티도 이제 선방을 통해서 결과를 바꿔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팀이 위험할 때도 방어해낼 수 있는 골키퍼가 이젠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펩 가르디올라 전술에도 부합을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의 빌드업 능력은 겸비한 골키퍼가 맨시티에게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수비, 미드필더, 공격을 쭉 순서대로 보기에 앞서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일단 이번 이적 시장 때 맨시티는 그동안 부상이 많았던 선수들을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는 존 스톤스가 되겠죠. 센터백도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스톤스는 필요할 때마다 없으니까 항상 스쿼드에 자리는 차지하는데 정작 팀에게 가져다준 영향력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아케도 마찬가지고 윙 자리에 있는 그릴리시도 그렇고 너무 그동안 부상 때문에 스쿼드에서 이탈해 있는 선수들이 계속 1군에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펩 가르디올라도 이제 참다 못했는지 최근에 인터뷰에서 부상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움을 좀 표하기 시작했거든요. 부상이 문제다. 이제 부상이 더 나아서는 안 된다. 부상 때문에 힘들다. 다양한 코멘트를 쏟아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이제 그동안 쌓여왔던 부상자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좀 뿌리를 뽑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번 이적 시장 때는 그런 부상이 많은 신체 내구도를 높게 평가하기 힘든 선수들을 이제는 조금 정리하려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추측을 좀 할 수 있겠고요. 그걸 전제하에 그 선수들을 정리하고 발생되는 빈자리에 건강한 선수들, 그러면서도 어린 선수들을 채워 넣는 게 앞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이적 시장 때 가져가야 될 방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지션별로 직접적으로 보면 수비에서는 역시 존 스톤스, 아케, 제가 볼 때는 부상이 너무 많거든요.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정리와 함께 새로운 센터백들이 분명 수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올 시즌 맨시티가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베스트 수비진을 꾸리기가 항상 좀 어려웠습니다. 수비는 팀으로 하는, 조직으로 하는, 옆 동료와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는 팀적인 과정의 플레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전 조합, 좀 익숙한 조합이 경기마다 결성이 되는 게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이 조합이 계속 바뀌고 선수가 바뀌고 조합이 바뀌고 하다 보면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어요. 올 시즌 맨시티는 항상 그런 문제를 겪어왔으니까 겨울 이적 시장 때 후산호프와 헤이스를 데려오긴 했지만 아마 기존 자원의 정리와 함께 추가 보강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풀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왼쪽 풀백의 그바르디올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고 있지만 오른쪽 풀백을 뛸 수 있는 니코 루이스나 마테우스 누네스, 카이 워커도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일단 맨시티를 떠났듯이 니코 루이스와 마테우스 누네스도 제가 볼 때는 전문 풀백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불안함이 많은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펩 가르디올라의 맨시티도 전문 풀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왼쪽은 그래도 그바르디올이 아주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니코 랄리도 왼쪽 풀백을 소화할 수 있긴 하지만 오른쪽이 뛸만한 선수가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오른쪽 풀백은 특히 보강이 급하게 필요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수비형 미드필더의 경우는 그래도 니코 곤살레스 선수가 이번 이적 시장 때 맨시티에 합류하면서 지금은 일단 로드리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그 빈자리를 대신해주고 있죠. 나중에 로드리가 돌아와서 건강하게만 띄워주면 로드리와 니코는 같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그림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폼이 좀 떨어진 선수들 혹은 부상이 많은 선수들, 베르나르도 실바나 코바치치와 같은 선수들은 조금 거취에 있어서는 이번 이적 시장의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팀 내에서 정리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로드리, 니코, 그리고 최근에 연장 옵션 발동이 유력하다고 알려진 균도안은 폼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펩 가르디올라가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균도안이 그라운드에 나와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너무 안 좋다고 느끼긴 하는데 팀 입장에서는 균도안을 잡을 가능성이 일단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중앙 미드필더진에 대해서도 역시 뎁스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균도안을 백업 자원으로 전제하고 보더라도 미드필더의 숫자가 지금 많이 적어요. 추가적인 보강이 아마 좀 있지 않을까. 니코 랄리를 좀 백업으로 대기시킬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은 워낙에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미드필더의 숫자를 늘려주기 위한 보강도 이번 이적 시장 때 필요하다라고 좀 진단을 하고요. 윙 자리도 도쿠나 사비뉴 그리고 팀을 떠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포든. 근데 포든이 최근에 많이 헤매고 있죠. 정상적인 폼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근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한 에체베리. 부상에서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아직은 재활 중인, 이제 복귀 직전이긴 하지만 아직은 복귀전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오스카 바까지 이 선수들은 그래도 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조금 더 윙 자리도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스쿼드의 자리를 차지했던 그릴리시가 부상도 워낙 많고 폼도 많이 안 올라오고 있어서 아마 이번 이적 시장 때는 그릴리시를 정리하는 수순을 이번 맨시티가 밟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그릴리시를 대신해서 좀 더 확실히 왼쪽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윙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메가티의 경우도 펩 가르디올라가 크게 선호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 어린 자원이긴 하지만 정작 기회를 많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메가티도 본인의 기회를 위해서 떠나거나 팀 입장에서도 아마 비중을 크게 못 느끼고 좀 떠나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역시 윙 자리도 새로운 얼굴이 한두 명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최전방인데 그래도 엘링 홀란은 여전히 맨시티의 에이스로서 건재하고 최근에 그에 대한 백업 내지는 경쟁자로 마르무시 선수까지 보강이 됐으니까 아마 그릴리시를 정리하는 선에서 필요성을 느낀다면 조금 더 보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윙 자리는 마르무시도 소화할 수 있으니까 혹시 오른쪽 풀백이나 중앙 미드필더에 대한 보강을 하고 나면 윙 자리는 상황에 따라서 구단이 좀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팀이 펩 가르디올라를 경질할 가능성은 전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단 재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보드진이 펩 가르디올라를 믿는 정도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펩 가르디올라는 믿음을 얻을 만한 성과를 냈죠. 맨체스터 시티 구단에게 첫 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안겼고 그게 또 트래블이었고 맨체스터 시티에게 펩 가르디올라의 축구 스타일을 마치 팀의
체계와 같이 시스템을 완성해 놨기 때문에 저는 펩 가르디올라는 맨체스터 시티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인물이다. 구단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펩 가르디올라를 경질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계약 소식이 전해질 때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추가적으로 펩 가르디올라가 맨시티를 이끌면서 스쿼드 리빌딩을 진행할 것이다. 결국은 구단 내부적으로도 지금 스쿼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펩 가르디올라를 믿음으로써 세대 교체에 나설 것이라는 걸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올 시즌 다소 주춤한 폼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시티는 펩 가르디올라를 쭉 믿고 갈 것이다. 이 점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그의 경우는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4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3위 노팅엄이 전반기보다 확실히 조금 삐걱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첼시도 최근에 좀 주춤하면서 순위가 좀 내려왔고 이 와중에 뉴캐슬이나 본머스, 브라이튼, 풀럼, 아스톤빌라까지 지금 4위 팀하고의 승점차가 얼마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4위권 경쟁에 임하는 팀들은 많고 기존의 3, 4위권을 책임졌던 팀들이 서서히 좀 내려오면서 좀 더 무한 경쟁의 느낌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아마 맨체스터 시티는 리그에서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높은 확률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노팅엄이나 첼시 아니면 뉴캐슬 이 팀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맨시티의 불안점이 좀 적지 않나 싶거든요. 오히려 최근에 노팅엄과 첼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뉴캐슬도 스쿼드의 뎁스를 고려했을 때 특히 카라바오컵의 결승까지 가면서 최근에 약간 이 팀도 한창 좋았던 중반기 때 기세가 약간 꺾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뉴캐슬도 오히려 맨시티보다는 확실히 조금 변수가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후사노프나 마르무시, 니코 곤살레스처럼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새로운 얼굴을 수혈한 맨시티는 충분히 새로운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지금 기점이라고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맨시티가 아마 4위권 그리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UEFA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5위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클 텐데 그걸 전제하고 봤을 때 5위 안에는 맨시티가 충분히 들만한 그런 전력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바로 FA컵입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잉글랜드가 지금 FA컵에서 아스날도 탈락, 맨유도 탈락, 리버풀도 탈락, 첼시도 탈락, 토트넘도 탈락. 흔히 이야기하는 인기팀 6팀, 이 빅6라고 부르죠. 맨시티 빼고 다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진을 보면 풀럼 대 크리스탈 팰리스, 프레스턴 대 아스톤빌라, 브라이튼 대 노팅엄, 그리고 본머스 대 맨시티 이렇게 8개 팀이 지금 8강에 살아남아 있는데 대진을 쭉 보시면 이거는 맨시티가 우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흔히들 이제 뭐 우승에 대한 그 도박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실 배당률이 지금 맨시티 우승에 정말 많이 픽이 몰릴 거라서 지금 FA컵에 대한 예상을 했을 때는 맨시티의 우승이 지배적으로 좀 예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아마 맨시티는 현실적으로 지금 챔피언스 리그도 탈락했고 카라바오컵도 뭐 일찍 떨어졌고 리그도 우승 경쟁 가능성은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무관 시즌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남아있는 FA컵 우승에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걸 전제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상대가 본머스인 것 같습니다. 이번 8강에서 만나게 될 팀이 본머스 원정, 본머스 대 맨시티 경기인데 이라울라 감독의 본머스가 강팀들을 여러 번 좀 우려내는 경험을 보여주고 있고 이 팀도 전환 속도가 빠르거든요. 맨체스터 시티처럼 지금 팀 공수 전환 속도가 확실하지 않은 팀이 가장 까다로워할 수밖에 없는 팀이 바로 이런 이라울라 감독의 본머스와 같은 스타일입니다. 올 시즌 리그 맞대결 때도 본머스가 맨시티를 한번 잡아냈기 때문에 맨시티가 이번 8강에서 본머스 고비만 잘 이겨낸다면 이후에는 그래도 FA컵을 우승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